무조건형으로 개념, 시대 구분, 국어사적 특징 시험에 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동도 어렵게 내시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쌤이 작정을 하신 건 아니지만 원래 그런 출제 경향을 좀 가진 선생님이실 것 같습니다. 단디 기말 대비를 해보기로 하고 306페이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선시대의 문학.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가 나뉘어지니까 조선 초기의 성격, 조선 후기의 성격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걸 수업 시간에 언급하셨다라는 거네요. 학습 목표로 가보면 조선시대 문학의 밑줄 긋자. 갈래별 전개에다가 밑줄. 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소설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갈래별 전개에다가 밑줄, 구연양상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조선시대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래. 밑줄 긋자.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다가 밑줄. 그래서 작품 1에는 이생규장전에서 서사갈래로서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하자. 서사갈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지요. 최초의 소설이거든요. 왜 오른쪽 귀퉁이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아마 중간고사 범위로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기말의 범위로. 그래서 이생규장전 서사갈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최초의 소설이라고 좀 적자. 이생규장전이 최초의 소설입니다. 서사갈래는 최초의 소설 이생규장전.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해보고 작품 2에서의 시조 4편은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시조 4편의 서정갈래로서의 시적 형상화 방식 잘 오셨어요. 주제의식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하자. 쪽수는 306. 이제 갓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3에서는 시조 4편은 이제 시조에 대한 형식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품 3의 송미인곡에서는 가사갈래예요. 송미인곡 옆에다가 서정갈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가사라고 좀 적어줘. 가사. 그리고 작품 4에서는 임경업전은 서사갈래의 전개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해보자. 역시 서사갈래에다가 동그라미 영웅소설이라고 좀 적고 가겠습니다. 임경업이라는 영웅의 이야기, 영웅소설 306쪽. 그래서 우리 보미가 지금 도착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점검을 해볼까요? 이생규장전 서사갈래라고 했을 때 이생규장전은 뭐라고 좀 적어놔야 된다. 최초의 소설입니다. 이세규장전이. 그리고 시조 4편의 서정갈래의 시조의 성격, 송미인곡의 서정갈래는 가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임경업전은 서사갈래의 전개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임경업전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영웅소설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영웅소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에서 전기 후기 나누는 것 쌤이 강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보고 가자.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하셨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에다가 밑줄 끄시고 1446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한글이. 국문문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전기에는 양반계층만 향유를 했던 이 문학이 한글이 창제가 됨으로써 서민계층들도 한글을 다루면서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가 있었어. 이로써 우리 문학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의 문자 수단에 따라서 한문문학이랑 국문문학으로 나뉘어진 거야. 한문문학에다가 밑줄 끄시고 국문문학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문학으로서는 시조가사입니다. 서정갈래의 조선시대 때 대표하면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 꽃을 피웠던 시조, 국민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 시조의 장형화라고 하면 가사야. 시조의 길이가 길어진 거는 가사. 시조는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이었죠. 절제된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3장육구 45자 내외요. 3장육구 45자 내외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대부들이 안정적이고 규격적인 거에 형식적인 특징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시조 역시도 어땠다.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에 육구의 45자 내외. 그런 절제된 형식이었고 그러면 3장육구 45자 내외 옆에다 조금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고 갈까? 글자 수는 어땠는지 기억나요? 음수율은 어땠어? 라고 하면 3사나 4사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었고 한 장의 음보율은 어때? 라고 하면 3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었지. 3사나 4사조 그리고 4음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3장육구 45자 내외 옆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 4조, 4음보 그리고 꼭 지켜야 됐던 거 종장의 첫 구가 3음절로 고정
3사조나 4사조, 사음보. 종장의 척구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 이 특징들을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이구나, 절제된 형식이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이후에 서민층까지 널리 즐기는 문학 양식이 되었다. 서민층까지 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사설시조라고 적어야 돼.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지는 사설시조로 서민계층까지 얘네들이 확대된 거야. 양반계층만 향유를 했던 평시조가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는 서민계층까지 널리 즐기게 되었습니다. 서민층까지 널리 즐기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사설시조. 그리고 사설시조 가로 열어서 이 말도 적고 갈까? 중장이 두 구 이상 확대라고 적자. 중장이 두 구 이상 확대된 게 사설시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가사는 가사 밑에다 바로 적고 갈까? 시조의 장형화. 시조가 길이가 길어진 장형화. 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3사조나 4사조인데 사음보 연속체야. 행수에 제한이 없어 밑에다가는 사음보 연속체라고 좀 적어줄까? 죽을 때까지 적어도 되는 거야. 사음보 연속체로 복잡한 내용과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시조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었어. 길이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가사가 시조가 장형화되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내용과 주제를 담을 수가 있었더라. 조선 초기의 가사는 주로 군신 간의 충의를 읊거나 군신 간의 충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근데 이제 후기로 가서는 체험과 견문, 유배의 심정, 삶의 궁핍함 등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는 거야. 오, 되게 사실적인 이야기들이다, 그지? 체험과 견문에다가 밑줄, 유배의 심정 밑줄, 삶의 궁핍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선 후기 가사의 주제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사실적, 구체적이라고 좀 적어줘. 되게 일상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을 했던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국문문학에서 한글이 창제가 됨으로써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졌다. 한문문학은 한자로 기록된 문학, 양반의 향유, 그리고 국문문학은 양반층이 향유를 했던 시조랑 가사, 그게 후기로 갈수록 점차 서민계층까지 확대가 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주제 역시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변모되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딱 되겠네요. 서사문학으로 갑니다. 소설이라는 새로운 갈래가 조선시대 때 처음 등장을 한 거야. 폐간문학, 전기문학, 가전, 다양한 모색을 하던 기존의 산문문학이 와우,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다가 별표 셋. 밑줄 한번 긋고 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에다가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이르러서 소설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후에 허균의 홍길동전을 필두로 해서 허균의 홍길동전에다가 밑줄.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국문소설. 국문소설의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소설의 주제 영역은 크게 넓어졌고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다루었다. 영웅적 인물의 활약에다가 밑줄 군담소설, 임경업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가정소설, 판소리 소설의 형태를 기록한 판소리계 소설까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소설이 엄청 많이 창작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와 같은 국문소설은 사대부가의 여성과 평민들까지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설 계층은 독자층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밑줄 끄자. 소설의 독자층 다양에다가 밑줄, 확대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성격을 좀 기억을 해놓자. 핵심 정리로 가면 조선시대 문학의 전개에 서정문학은 시조가 성행을 했다. 사대부와 서민계층 모두가 사대부에다가 밑줄, 서민층에다가 밑줄. 가사의 성행은 초기에다가 동그라미, 충이나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후기에다가 동그라미, 체험과 견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사문학은 소설의 발생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창작이 되었고요. 국문소설의 성행으로는 허균의 홍길동전을 필두로 국문소설의 창작이 활발해졌고 소설의 종류는 군담, 가정소설, 판소리계 소설 많이 다양해지면서 독자층도 확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서 악장까지 언해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막 개념만 짚고 갈까?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악장이라고 하면 조선의 목적성의 문학이야. 그래서 조선 쿠데타 아니다. 1000명으로 우리 건국한 거야 라는 조선 초기 약간 궁중음악으로서 조선 건국에 대한 PR, 홍보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 발생에다가 밑줄. 그러니 연례 행사에서 제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례에다가 밑줄, 이런 공식 행사 때 궁중음악에 맞추어서 불렀어. 밑줄 끄자. 공식 행사 때 궁중음악에다가 밑줄.
내용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 송축까지 밑줄 쭉 끄시고 특징적인 거를 들여다보면 뚜렷한 목적성의 문학이었어. 목적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당성과 왕조의 번영입니다. 정당성 왕조의 번영에다가 밑줄. 그래서 조선 왕조 개국의 필요성이나 도덕성을 드러내면서 발전을 기원을 하고 좀 이념적이고 교훈의 내용들인 거야. 다 그냥 조선을 개국하는 데 있어서 송축과 왕조가 번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념적 교훈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곧 사라져요.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난 후에 왕권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더 이상 홍보 안 해도 되지. 그냥 조선 민심들이 다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 더 이상 창작할 목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성의 문학이었던 악장은 조선 초기에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언해로 가면요. 그냥 두보나 이백, 이태백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중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문으로 전하던 원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중국 시인의 작품입니다. 한문으로 전하던 원전에다가 밑줄 그어서 밑에다 뭐라고 적자? 중국 시인의 작품. 그 중국 시인의 작품을 한글로 번역을 한 거야. 그냥 번역문학에다가 밑줄. 네, 이제 3번의 시조는 크게 별표 한번 쳐주시고 고려 말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고려 말부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라고 하면 시조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다가 밑줄. 형식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내외고요. 평시조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죠. 가장 오리지널 사이즈입니다. 뭔가 피자를 시켰을 때 가장 기본 3장 형식에다가 밑줄 가장 기본에다가 밑줄 옆에다 하나만 더 적고 갈까? 3, 4조나 사음보 3장 6구 45자 내외에서 여기에서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면 사설시조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초장과 중장이 좀 길어진다. 그리고 연시조는요. 평시조가 2개 이상의 연을 이루고 있을 때 연시조가 되죠. 평시조가 연을 이루면 연시조라고 생각해 주셔. 그리고 308페이지로 계속 이어갈까요? 조선 전기에는 시조는 주로 4대부가 주요 작가층이었어요. 4대부가 주요 작가층에다가 밑줄.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는 평민계층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평민으로 확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용과 형식, 표현 등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조선 전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이념적이야.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 충성, 절개와 지조라는 4대부의 이념. 고려에 대한 해고나 고려에 대한 절의, 그래도 일편단심, 고려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 학문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 강호가도야. 밑줄 그자. 학문에 대한 의지와 즐거움에다가 밑줄, 강호가도에다가 밑줄, 유교적 덕목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우국 충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생활 감정으로 진솔한 감정에다가 밑줄 평민계층들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감정들을 많이 노래를 합니다. 자, 그럼 시조가 어떤 면에서 따봉이에요? 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거든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다가 밑줄 현대까지 계승해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3장의 간결한 짜임새 속에 고도의 비유랑 상징이 담겨져 있다.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사음보의 율격입니다. 사음보에다가 밑줄 누구나 향유를 할 수 있었던 국민문학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요 작품으로는 조선 전기 후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시조 4편 들어갑니다. 시조 4편. 이제 가사로 가서 고려 말기에 조선 초기에 걸쳐서 발생한 시가 형식으로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를 보이더라. 밑줄 꺼야 돼.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형식적인 특징은 3, 4조나 4, 4조를 기본으로 3, 4조 또는 4, 4조 기본에다가 밑줄 사음보 연속체에다가 밑줄 행수에 제한이 없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그냥 적지 말자. 사음보 연속체 앞에 있으니까 전격가사 뭐였는지 기억나요? 방학 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구가 3543으로 끝나면 전격가사. 그죠?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하게 끝나면 전격가사였습니다. 밑줄 끌게요. 시조의 종장과 같이 3543으로 끝나면 전격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가사였어. 그러면 송미인곡은 전격가사인지 변격가사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가자. 송미인곡 이생규장전 다음에 시조 4편 끝나고 송미인곡까지는 충분히 시험 범위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340페이지 지나서 342 맨 마지막에 각시님이 마지막 행이야. 그러면 각시님 밑에다가 우리가 3이라고 적어주시죠. 각시님 밑에다가 숫자 3음절에 3 다리아 카니와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6
구잠비나 밑에다가는 4, 대쇼샤에다가 3, 3643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당연히 끄덕해줘야지. 3643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정격 가사네. 마지막 행위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이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행위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 그러면 무슨 가사라고 불러야 된다? 정격 가사라고 부릅시다. 오케이. 눈으로 확인했고. 다 적으셨으면 309로 돌아오면 됩니다. 309페이지에서 조선 전기에는 가사가 주로 사대부에 의해서 향유가 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작자층이 이제 평민과 부녀자로까지 확대가 될 거야. 조선 전기에는 그래서 이념의 노래, 강호가도나 영군지정 이런 교훈의 내용들, 이념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다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되게 일상의 구체적인 이야기, 전란의 경험이나 사회 현실의 비판, 실학사상, 남녀 간의 애정, 부녀자의 생활과 심정, 수천 행에 이르는 장편의 가사로 길이가 길어졌고 병격 가사도 많아졌습니다. 밑줄 글게요. 장편 가사에다가 밑줄, 좀 길이가 길어지는 가사, 병격 가사에다가 밑줄, 규칙을 좀 잘 지키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 의해서 시가문학에서 산문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학 갈래다. 가도기적에다가 밑줄, 장형의 시가로서 단형의 시조랑 상보적인 위치에서 조선인들의 정서를 표현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민요도 별로 볼 필요도 없어서 310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310페이지에 이제 임진왜란으로 조선 전기랑 후기의 기점이 나뉘어지거든요. 소설의 서사갈래는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문학사의 흐름을 다 들여다보자.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들이 다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옆에다 이 말 적고 갈까? 1894년 이전에 쓰인 소설이라고 적자. 고전소설에 대한 정의는 가보개혁 있죠. 1894년 이전에 쓰인 소설들은 전부 다 고전소설. 그래서 그 고전소설 다음에 신소설이 나오고 신소설 다음에는 현대소설이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제 한글이 창작되기 이전이니까 한자로 쓰여진 한문소설들이었겠다. 그지? 설화문학이나 폐간문학, 그리고 우리 공방전에서 기억나시나요? 돈을 의인화시켰던, 사물을 의인화시켰던 가정과 같은 이런 약간 과도기적인 산문문학의 서사갈래들을 쭉 필두로 해서 발달이 점점점 되어 와서 정기적 요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문소설이 등급이어 시작이 돼. 정기적 요소에다가 밑줄, 한문소설에다가 밑줄. 그래서 정기소설은 내용이 좀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워. 비현실적에다가 밑줄, 신비에다가 밑줄.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제자가인형 인물들이야. 제자가인에다가 밑줄. 그래서 사건 전개가 변화의 폭도 넓고 우연적이고 감각적이고 화려한 한문 문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연적에다가 밑줄, 사건이 다 좀 생뚱맞게 이루어져요. 우연적에다가 밑줄, 필연성이 없어. 감각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막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화려한 한문의 표현들이 많이 쓰입니다. 화려한 한문 문어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김시슬의 금오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의인체의 소설들을 보면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시켰다. 밑줄 그을까? 인간의 심성을 의인화에다가 밑줄. 그리고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목유록 소설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의 경향으로 가겠습니다. 강해군 때 드디어 한글이 창제되고 난 후에 최초의 국문소설 밑줄 그자. 국문소설의 효시인 홍길동전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양난이 전쟁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러니 민중들은 이 지배계층들 안 되겠는데 양반 저 꼰대들 조선 꼰대 선비들 때문에 나라 다 망하겠네 라는 민중들의 비판의식 밑줄 그자. 민중들의 비판의식에다가 밑줄. 이런 의식들이 싹트기 시작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의 소설은 실학과 중국 소설의 유입 등으로 영종조 시대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더라. 그래서 갈래적 성격으로 본다면 군담 소설, 전쟁을 바탕으로 밑줄 그자. 군사적 활약상에다가 밑줄. 가정 가문 소설이라고 하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밑줄 그자.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다가 밑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면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판소리 사설에다가 밑줄.
그리고 사회소설이라고 하면 사회 문제나 사회 현실을 비판을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소설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군담소설, 가정소설, 판소리계 소설, 엄청 다양한 소설들이 많이 창작이 되었다. 그래서 311페이지에서는 유통의 방식은 일단 이야기꾼들이 많이 성행을 했어. 사람들이 동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청중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직업적인 낭독수의 정기수도 있었고요. 필사나 새책이나 반각본과 같이 전국적으로 소설이 확대되는 계기, 많은 책들을 필사해서 전달하기 시작했다. 특징은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밑줄 끄자.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에다가 밑줄. 선과 악의 한 극단에 속한 유형의 인물이다. 밑줄 끄자. 선과 악의 한 극단에 속한 유형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지? 전형적 인물이라고 적자. 어떤 개성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건 전개가 시간적 순서에 따르고 있어서 구성상의 입체성이 결여가 된다. 행복한 결말을 통해서 권성징악적 주제를 전달을 하더라. 권성징악적 주제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의의로 들여다보면 국문소설은 국문문학의 기반을 확대하여서 근대문학을 성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판소리계 소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언문일체의 문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14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이라고 했을 때 이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남자 주인공이라고 좀 적을까? 남자 주인공 이생이 페이지 314쪽 규에다가 밑줄 끄시고 엿볼 규자입니다. 엿보다. 그리고 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담장. 이생이 담장을 엿보았던 이야기야. 이러면서 최여인이랑 첫눈에 반하면서 백년해로를 꿈꾸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되거든요. 만남과 이별이 총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반복된 구조에 대해서 우리 박쌤이 좀 강조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이생과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 정기소설입니다. 정기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현실적이라고 좀 적어줘. 귀신이 된 최여인과 이생이 사랑을 나누거든요. 더 관계를 돈독하게 지속시킨다라는 모습에서 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아. 서사갈래로서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 좀 주목해야 돼. 서사갈래로서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좀 적어볼까? 소설을 구성하는, 소설 3요소 하면 주제, 구성, 문체거든요. 근데 소설 구성 안에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이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이 뚜렷하게 드러나. 어떤 인물들, 최여인과 이생이 등장해서요. 사건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3번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짜임새 있는 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경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송도라는 지역의 구체성, 시간과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구체적입니다. 완자쌤의 한마디로 가볼까? 이 작품의 제목에 사용된 한자를 살펴볼까? 엿볼규에다가 담장 장자를 사용을 했어. 풀이를 해보면 이생이 담장안을 엿본 이야기, 이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로 가볼까? 송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되게 구체적이지. 옆에다 구체적이라고 적자. 구체적인 공간의 배경.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에다가 동그라미. 공부를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 너머를 엿봅니다. 밑줄 끄자. 공부를 하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에다가 밑줄. 이게 딱 제목이랑 연결이 되는구만. 이생규장이구만. 시를 읽고 있는 최여인을 만나게 돼.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대시하는 거야. 이후에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또 답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 밑에다가는 만남 1이라고 적어줘. 담장을 엿보면서 두 사람이 눈을 맞는 것까지 만남 1.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자유연애야.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중매를 서서 남과 연은 이어져야 하는 시대적 상황과는 다르게 두 사람이 자유연애를 하게 되는 깨인 사고방식을 보여. 김시습이 천재 만재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시습이랑 세종대왕의 일화는 되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임금님이 세종대왕이었어. 그래서 소문난 천재인 김시습을 세종대왕이 막 불러가지고 네가 뭐 갖고 가고 싶으면 비다들 네가 갖고 가라라고 했더니 허리에 막 엮어서 막 갔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이만큼 세종대왕을 되게 사랑했어. 김시습은 엄청 존경했던 임금님
부모님이겠지. 그러니 문종에게 목숨 바쳐서 당연히 충절을 지키려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단종이 왕이 올랐을 때 세조가 왕권을 찬탈을 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왕권에 대한 이 보필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거야. 이런 세조를 내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지키면서 자신의 충절을 지키려고 했었던 김시습이기에 되게 천재적인 사고방식으로 조선시대에 꿈꿀 수도 없었던 자유연애를 이생과 최여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왜곡됐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에다가 세모, 이별, 시련이 닥쳤구나.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던 이서생의 아버지 때문에 집안의 반대야. 이서생의 아버지에다가 동그라미, 이서생을 이놈의 새끼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하지도 않고 여자랑 연애를 해. 이놈의 새끼 너 지방 가서 공부나 해. 지방으로 쫓아내요.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에다가 밑줄 최여인은 상신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위기가 닥쳤구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누구 때문에 이서생의 아버지 때문에 시련에 빠졌구나. 그만 병이 나고 만다 밑에다가는 이별 첫 번째. 자, 그럼 이별이라는 것은 첫 번째를 보니 인물 대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부모님이 절대 안 돼. 니네 헤어져라. 괜찮지?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에게 그래 쫓아냈어. 그리고 이서생과 이서생의 어디 갔니 병이 났어.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가 나서 최여인의 부모에다가 동그라미 여자 집에서 더 집안 문벌도 더 뛰어나거든요. 더 부자거든요. 근데 이서생에게 러브콜을 넣는 겁니다. 이 집안에 이제 중매의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자. 최여인의 부모가 나서서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밑줄 긁게 이서생의 학업에다가 밑줄 우리 아들 더 공부해야 돼. 그리고 문벌의 차이에다가 밑줄 니네 집안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지. 그러나 세모 최여인의 부모는 끝까지 설득을 해. 설득에다가 밑줄 이서생의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오호 밑줄 긋자.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을 합니다. 혼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만남 두 번째. 최여인 부모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구나. 연인에서 부부로 한 단계 더 관계가 농축되었어.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거든. 홍건적의 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별 두 번째. 와, 이번에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두 사람의 사랑이 부모님한테도 허락을 받았는데 뭐가 용납을 안 해주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어. 사회가 시련을 주는구나. 갈등 유형 역시 외적인 갈등으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맞지요? 네. 하하, 그렇게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이 죽게 돼. 최여인이 죽게 되고에다가 밑줄 홍건적한테 정절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나를 죽여라 라고 해서 시신이 막 찢기는 고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서생은 살아남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별이 두 번째고 만남 세 번째가 이어지는 후반부구나. 절정부터 우리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구나. 완자쌤의 한마디 가볼까? 홍건적의 난으로 최여인은 죽임을 당함으로써 밑줄 긋자. 최여인의 죽음에다가 밑줄 홍건적의 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 중국 원나라 말기에 몽골족이라는 중국이 지배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한족의 저항운동이었는데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쓴 까닭에 홍건적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나 홍건적은 원나라의 반격을 피해서 고려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홍건적의 공격을 받은 고려는 개경에 함락되기도 했지만 이내 홍건적을 물리쳤다. 그러나 홍건적이 개경에 머무는 동안에 잔인하고 포악했던 여인들을 많이 공격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절정 부분 갑니다. 한편 세모 장면의 전환이야. 각설.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을 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어. 좀 남자가 유약하지, 그지? 남자가 막 가족을 지키려고 나서는 적극성보다는 혼자 숨었잖아요, 그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도적의 무리 밑줄 한번 끄고 가자. 두 사람의 사랑에 시련을 주는 요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홍건적의 난이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어. 다 소실된 거야. 전소
전소된 거야.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까 배경묘사다. 행랑채는 쓸쓸하고 위에다가는 배경묘사라고 좀 적어줘. 이 쓸쓸한 주변의 배경의 묘사는 인물의 심리랑 너무 호응이 잘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서글픔과 참담한 상황이랑 모든 행랑채가 다 망해버린 이 집안이 전소된 상황이랑 너무 어우러지는구나. 배경묘사라고 적어주시고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폐허가 된 채여인의 집을 묘사에다가 밑줄. 그래서 집안이 막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인 거야. 완전 황폐화야. 황폐화. 옆에다가 적어 놓을까? 폐허이면 황폐라고 적자. 황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황폐해진 집에서 허허 하는 순간입니다.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는 슬픔을 건디지를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우리 부부끼리 정을 나누었던 밑줄 그자 즐겁던 일들에다가 밑줄. 그게 어때?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밑줄 그자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인생무상이라고 좀 적자.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인생무상이라고 좀 적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은이 어서와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허탈하디 허탈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희미한 달빛에다가 밑줄 끄시고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지. 뭔가 새로운 사건의 전환이야. 밑에다가 뭐라고 적까?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에다가 밑줄. 쌤이 30분 담아놨거든요.